안녕하세요. 포텐셜TV 황희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오늘도 좀 재미난 이슈를 가져왔어요. 2030 집 구하기. 저 2030이거든요. 아직? 어떤 것이죠? 아직, 네, 앞자리는 3입니다. 네, 만으로. 네. 자, 어쨌든 2030 집 구하기에 대한 이슈로 좀 토킹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KBS 황금연못이라는 데를 출연했었어요. 출연자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OX 퀴즈 중에서 집을 영끌해서라도 마련해야 된다. 아니다. 아직은 집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다른 데, 재능이라든지 그런 데 올리는 데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OX를 선택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X를 선택하긴 했어요. 아직은 내가 그러니까 무리하게 영끌할 필요까지는 없다. 집은 구해야 되겠지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시작에 그걸 한번 여쭤보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무리해서라도 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서울에 살던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 살던 사람과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 수도권에서 살던 사람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생활적인 여유나 안정자금이나 그리고 뭐 사실 좀 믿는 구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을 꼭 구해야 되나? 그냥 일단은 살아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진짜 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목돈을 만들어서 집에 전세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월세부터 살던 사람들이 거기서 느끼는 사회적인 거리감이나 서름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끌을 해야 된다 아니다의 차이는 본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단정해서 영끌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는 좀 어렵지. 저 사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만점이라고 하면 한 50점이라고 하면 일단 이걸 한 80점으로 올리면 그만큼 또 벌어들이는 수익이 커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내리려고 하잖아요. 여기 무리하게 투자해봤자 잘못하면 영끌했다가 빚만 좀 떠안게 되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그 스트레스 없이 일단 나의 투자를 하면서 살펴보자, 지켜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바뀐 것 같은데 제 생각 좀 수정해 주실 의향이 있나요? 사실 이제 내가 영끌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 크게 와닿고 있고 너무 힘든 상황을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는 입장에서 가급적이 영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야.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집 한 채 정도는 내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원리금을 갚고 그래도 생활이 될 정도다 라고 생각하면 영끌은 나는 오케이. 그리고 가계 소득 기준에서 일정 수준 금액으로 앞으로 들어오는 것이 확실하다면 영끌 오케이.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 어느 정도까지 그럼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여유자금이 좀 있어야 영끌은 오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좀 각각의 그 상황에 따른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월급에서 지금 현재 쓰는 돈 제외하고, 그러니까 모을 수 있는 돈 기준으로 최소 5년 정도는 내가 회사나 아니면 고정소득이 있다. 그거를 곱한 것 플러스, 거기서 곱하는 플러스 대략 한 50%.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이 월급이면 거기서 내가 지금 현재 150만 원 정도는 원리금으로 갚을 수 있어. 그러면은 1년 기준이면 대략 한 1,800만 원 정도거든? 그러면은 그거를 5년 정도 곱하면은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지금 대략적으로 3에서 5억 정도 아파트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최소 한 20% 정도. 그러니까 4억의 아파트 기준으로 대략 내가 5년 정도 여유자금으로 한 8천만 원 정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20% 정도니까 딱 어느 정도 이제 맞는 거잖아. 나는 그 정도 선에서는 영끌은 오케이. 근데 그게 부부 합산이면 더 크겠지. 그러면 부부 합산이면은 대략적으로 4억 아파트가 아니라 8억 아파트가 될 수 있겠지. 그랬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일단 뭐 확실한 고정소득이 좀 일정하고 확실하게 내가 먹고 살 그 금액은 마련해 둔 상태에서 연금은 오케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사실 많은 20, 30대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결혼도 앞두고 있고 우리 뭐 나중에 출산율 얘기도 하긴 하겠지만 사실 먹고 살 게 중요하니까 뭐 결혼이고 뭐고 이런 것도 좀 뒷전이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는 20, 30대를 일단 좀 목표로 두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그럼 우선순위를 두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집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구분을 해보자면은 네. 지방에서 처음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대학을 와서 살아야 되는 그 신입생 기준 네. 그리고 내가 직장을 어쨌든 들어가기 때문에 거주지를 한 번쯤은 옮겨야 되는 그런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거주의 이동을 한 번쯤은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대학생 신입생들 네. 그 사회 초년생 말고 대학생 신입생들 대학생 기준으로만 한번 신입생들. 얘기를 해볼게. 네. 일단은 이 10대 기준으로 사회 초년생이 지금 집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 대학교의 기숙사, 하숙, 그리고 원룸 월세, 그렇죠. 그리고 그냥 조금 여유 있으면은 이제 아파트 전세 정도. 아마 매매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경우는 몇 안 될 거야. 그랬을 때는 서울권에서 일단은 이런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부모님이 지원해주는 게 가장 크겠지. 근데 그게 아닌 경우하고 기숙사를 제외한 경우라면은 어느 정도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월세가 너무 비싸. 월세가 너무 비싸고 계속 물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월세를 구하려면은 내가 최소한의 아르바이트는 해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업도 뒤처질 수 있고 또 일은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거는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는 내가 생각해 볼 거는 이런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그 지원책들을 한 번쯤은 알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지원책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나오는 지원책들이 그렇게 썩 사회초년생 신입생들한테 그렇게 와닿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해. 왜냐면은 일단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친절하지가 않구나. 네. 서류 준비할 것도 많고 일단 은행 문턱이 높아. 뭐 이제 서울시에서 청년 임차 보증금 제도라고 해가지고 전월세 상관없이 보증금에 보증 한 7천만 원 정도를 연 1% 정도 선에서 대출을 해주는 게 있어. 괜찮네요. 융자가 7천만 원이니까 임차 보증금이 70%까지. 네. 그랬을 때는 대략 1억, 그러니까 전세 1억 정도는 7천만 원 정도를 대출해주겠다. 이거거든. 그러면 7천만 원짜리면은 뭐 사실상 전세 7천만 원짜리면은 사실 이제 뭐 들어간 돈이 거의 없이 1%니까 뭐 이거면은 한 달에 큰 부담 없겠지. 그렇죠. 이런 제도를 살펴보면 좋겠어.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알아봐야 되는 것도 있고 시기상으로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대학교를 딱 들어가는 3월달 기준으로 우리가 그러면 2월달에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짧아. 그러니까 내가 딱 들어가기 전에 이사라는 게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여유 있게 잡아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3월달에 딱 입학을 하자마자 뭔가 옮기기에는 합격하고 알아보고 이동하고 하는 거에 대한 시간이나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맞물려서 나오는 매물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도 받아서 집을 구해서 움직이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지. 그런데 어쨌든 나는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월세를 살아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능한 선에서는 이런 이제 제도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부터 시작해서 최소 고정소득, 고정수익, 고정 지출을 낮춘 상황에서 이동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 거지. 수강 신청하랴, 또 신입생 환영회하랴 할 건 많은데 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집까지 또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좋지 않아요? 차라리 대학교 문득 드는 생각인데 요즘 사실 하숙 많아진다라고 하잖아요. 월 64, 5만 원 정도를 내면 숙식이 해결되는 하숙? 해결된다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1학년까지는 좀 하숙을 이용하고 2학년 때부터는 조금 거기 그 근처 좀 잘 알아보다가 구하는 것도 좀 방법이지 않을까. 이게 어쨌든 대출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 그렇지. 한 번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제한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집을 구한다는 거는 사실상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는 게 있는 게 일단은 집 구하는 돈만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동해야 되는 돈, 네. 그리고 먹고 써야 되는 돈, 그렇죠. 이거를 또 합쳐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월세가 얼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들어가기에는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들이 딸려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합산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지. 어렵네요. 일단 뭐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사실 전투 모드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대학 가면서부터 또 다른 대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가장 좋은 생각으로 제안하고 네. 싶은 거는 대학생이라면은 지금 1학년 기준으로 전세를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숙식이 제공되는 하숙을 먼저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 사실 그때는 먹고 살기만 해도 젊고 그렇죠. 살기 차니까 집에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디 상관없거든.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지. 네. 매일 뭐 밖에서 놀았지 뭐. 근데 어쨌든 내가 그 부분에서 하루에 한 끼에서 두 끼 정도만 해결될 수 있는 하숙이나 네. 혹은 뭐 진짜 고시원도 요즘 잘 나오거든. 그런 데에서 고정 비용을 아낄 수만 있다면 일단 그 부분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장 어딜 많이 이동을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것들 경쟁이 치열할 거야.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서 한 정거장 네. 혹은 두 정거장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라면은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경쟁이 좀 덜 치열할 테니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지. 따릉이도 있잖아요, 사실 요즘. 따릉이도 있고. 자전거도 뭐 얼마 하지도 않아요. 전 자전거 타고 이동했었어요. 그렇지. 네. 너무 좋은 방법이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대학생 신입생들이 일단은 우리가 집 구하는 것만 생각해서 그 집의 월세 혹은 뭐 고정 지출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외에 딸려오는 부대 비용들이 많으니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학교와 근접한 거리 외 위치한 곳에서 숙식이 해결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뭐 더 좋은 거는 기숙사겠지. 그렇죠. 기숙사겠지. 당첨되기 어려워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좀 찾아볼 만한 것이 바로 이제 전세 대출로 우리가 지금 금리가 높지만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전세 제도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고, 지역별로 지방별로 아마 기숙사 제도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강원도 어디구는 서울의 어떤 건물을 또 해서 학생들을 또 지원해주는 장학제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본다거나 쉐어하우스라든가 공유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운영되는 곳들도 있으니 신개념 어떻게 보면 하숙이겠지.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제 친구는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애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겠다. 알바하면서 거기 이제 조그마한 방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학교 주변에 그런 데가 은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면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업종들도 꽤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뭐 찾아본다라고 정 진짜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알아보는 방법이 옛날처럼 우리가 뭐 복덕방을 간다든지 공인중개 있는 그곳을 막 직접 발품 팔아가면서 가는 게 물론 좋겠지만 요즘 어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 요즘에는 뭐 너무 어플이 잘 되어 있지. 그리고 사실 근데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어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공인중개사를 통하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내거든. 그런데 중개 수수료 무료 어플들도 좀 있어. 그래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가 없는 어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피터팬 같은 카페에서 직거래로 나온 것들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부모님을 도움을 받죠. 그렇죠. 왜냐면 이런 거래가 사실상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모님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 이제 거기서 거래했을 때 유의 사항들을 좀 체크하면서 이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겠지. 네, 굉장히 어렵네요. 한 달 안에 뭔가를 다 하기에는 청년들이 좀 힘든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생활을 잘 마치고 나서
아니 마치고 나서 준비하면 안 되죠. 집은 어쨌든 대학교 때부터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 나갈 때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대학교를 입학하자마자 거주에 대한 그 계획과 구상을 통해 가지고 단계별로 움직이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사실상 대학교 가면은 이게 쉽지 않거든. 왜냐면은 할 게 너무 많아. 놀기도 바쁘고 네. 알바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그 자리에서 졸업할 때까지 머무는 경우도 많아. 근데 이런 경우에 내가 좀 그 20, 30대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 뭐냐면은 사실상 이때부터 경제관념을 가지고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에 대한 그 단계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은 네. 내가 졸업할 쯤이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굉장히 안락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저도 많이 알아보면서 저는 사실 이제 30대인데 초반으로 보이시겠지만 중반입니다. 네, 어쨌든 아니 미리미리 준비를 못한 게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집을 마련하려고 저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저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보니까 이런 고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작정 좀 무리하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는 조금 올랐을 때 2018, 19년에 무리하게 집값이 올랐을 때 코로나 시기라든지 그때 좀 무리하게 들어가가지고 약간 요즘 피해보는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2030 세대가 어떤 식으로 집을 마련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짚어줄 거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만약에 고정소득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대학생 때는 한 달에 15만 원, 그러니까 1학년 기준으로 네.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저축. 2학년 됐을 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저축. 군대는요? 군대 갔다 오는 분들은 군대에서는 저축을 해야겠지만 네. 솔직히 말하면 좀 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군대 월급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도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돈을 모은다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아야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그 돈을 모으는 개념은 집을 구하라고 해서 모으는 개념보다는 내가 어떻게 잘 쓰기 위해서 모으라는 그렇죠.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10만 원, 20만 원씩을 계속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학년별로 나이별로 10만 원 혹은 5만 원씩을 늘리면서 모았을 때 내가 그 돈 가지고 뭐 집을 할 거 이게 아니라 네. 내가 그 돈 가지고 나는 솔직히 여행을 많이 다니고 견문을 많이 넓히려고 하고 싶거든. 교육이나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낌없이 써라. 사실 그 시기가 아니면은 내가 뭐 돈 모으라고 아둥바둥 해가지고 내가 주말도 없이 밤낮 없이 맨날 그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그 여유 있는 시간 동안 여행도 가고 그렇죠. 놀러도 가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굉장히 기억이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내가 돈을 모아서 어떤 거에 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움직이는 것을 좀 추천을 하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또 한번 더 마련해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조금 돌아와서, 어쨌든 집을 구할 때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 입장에서 일단. 어떤 걸 좀 위주로 봐야 될까요? 집 딱 보면 괜히 부동산 통해가지고 갔는데, 복덕방이라고 하죠. 공인중개사 통해서 갔는데, 집이 냄새가 나. 평이 뭔가 작은 것 같아. 위에 천장 보니까 살짝 곰팡이도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집을 구하실 때 부동산만 믿고 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을 끼더라도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단계가 있어. 아, 단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화장실이야. 화장실. 저 옛날에 가게 하려고 알아볼 때도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화장실이 어쨌든 집이라는 것에서 가장 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물이 중요해, 집은. 그러니까 풍수학적으로 맞아. 건물이나 집 무조건 물이 중요한데 물이 새거나 물이 흐르거나 물이 넘치거나 물이 약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생활 모든 것에 영향을 주거든.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화장실이야. 화장실이 깨끗한 곳이면은 일정 수준의 청결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야. 깨끗하다라고 하는 게 환경이 깨끗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새는 게 없고
이런 걸 따지는 거죠. 다 포함인데 바닥 타일이랑 그리고 이제 벽면 타일 네. 그리고 천장 등 세면대 그리고 이제 변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깨끗하다. 그 물때 없고 그리고 이제 곰팡이 없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깨끗하다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갖추고 그리고 일본은 그 샤워부스 이런 거 없어서 보통 이제 세면대랑 샤워기랑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 네. 물론 그거는 뭐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어느 정도 면적은 차지하면서 깨끗하게 유지되어진 공간이면은 제일 좋아. 일단 첫 번째가 화장실. 네. 그리고 화장실을 볼 때도 그 물때를 이제 줄눈 있는 부분에 물때가 어느 정도 껴 있는지 없어야 돼. 있으면 안 돼. 두 번째는 등이 보면은 이제 보통 일부 하수이나 뭐 원룸 같은 데는 가면 등에 이제 벌레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 있어. 그런 거 안 돼. 등에 벌레라고 하는 게 안 치워진 거지. 그냥 막 죽어 있는 거지. 죽어 있는 거구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피해야 돼. 그건 치우면 되잖아요. 내가 들어가. 그렇지만 치워진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화장실을 보고 난 다음에 화장실에서 이제 수압도 체크를 해줘야 돼. 네. 수압이 약하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 그거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조절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건물에서 배관에서 처음부터 올라오는 수압의 양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거는 복구하기 좀 어려울 거야. 그 물 내려가는 것도 잘 봐야 되고 변기가 오래될수록 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막히면은 뭐 장난 아니거든. 노답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화장실부터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단열이야. 단열. 추운지 안 추운지, 풍이 들어오는지 뭐 그런 거. 이게 잘 모르는데 네. 우리가 보통 2월, 3월 달쯤 이제 집을 구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이사 처리하고. 네. 그러면은 실제로 날씨가 좀 어느 정도 선선하거나 따뜻하니까 생각을 못 해요. 근데 한국은 킹갓 겨울이 있잖아. 너무 춥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 구축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일반 가정집 혹은 빌라도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대학가 주변에 오래된 건물이 많을수록 네. 단열이 거의 안 되어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도시가스비 많이 나오지. 그렇죠. 전기세 많이 나오지. 그런 거랑 다 연관되어 있고 요즘 가스비 또 엄청 올랐잖아. 네. 전기세도 지금 뭐 거의 뭐 부담이 너무 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단열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가장 체크하기 좋은 방법은 벽을 두드려 보는 건데 벽을 두드렸을 때 일단은 탁탁탁 부딪히는 딱딱한 소리가 나면은 거긴 내력벽이야. 그래서 그 지지벽이지. 네. 그리고 통통통 하는 소리가 들리면 가벽이야. 네. 그럼 이제 거기는 이제 뚫었다 붙였다 하는 곳이지. 근데 그렇게 해서 통통통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안이 비어있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둔탁한 뭔가 차 있는 소리가 나야 돼. 그리고 부동산하고 집주인은 꼭 물어봐야 돼. 단열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단열도 벽면 단열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천장까지 되어 있어야지 이게 따뜻해. 그리고 단열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건 샤시, 유리창을 봐야 되는데 이중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단열 구조예요. 이게 그냥 문 있고 방충망 있고 그냥 끝났다 그러면은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그래서 이 단열에 대한 부분들을 두 번째로 체크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어느 정도 수준, 기본적인 수준에서 집이 낡건 오래되건 아니건 차이 있어서 편안하고 이제 안락한 휴식 공간이 되는 거지.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자취했던 집 같은 경우도 보면 우풍이 좀 심한 거예요. 네, 우풍이 좀 심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뭔가 비닐같이 생긴 걸 붙여라, 스티로폼 같은 걸 붙여라. 안 돼요. 그거 해도 안 돼가지고 막 박스로 해서 테이프 붙이고 커튼으로 가려가지고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만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고 가벽과 진벽 이거는 지금 전 처음 알았네요. 내력벽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지벽이라 해서 네. 콘크리트로 덮여져 있는 벽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거를 툭툭툭 건드려 보면은 약간 푹신한데 딱딱한 게 있어. 그거는 단열이 붙여져 있는 상황에서 도배가 된 거야. 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딱딱하기만 하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벽 위에다가 도배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단열이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또 체크해야 될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집 그때 알아보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자취하던 곳 앞에
음식점이 있었어요. 단란주점이라고 하는 우리 음. 흔히 말하는 네.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아, 네, 그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런 것도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을 구할 때는 낮에 가라. 낮에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빚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리에 얼마나 있는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젊은 친구들은 낮에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밤에 가봐야 돼. 그래서 밤에 가서 창문으로 내가 내려봤을 때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러면은 만약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빛공해에 시달리기 때문에 암막커튼 달아야 돼. 그리고 빛이 많이 들어온다. 그럼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은 시끄럽다는 얘기지. 그러면 주변 싸우는 소리, 뭐 소음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너무 길가에 있다. 그럼 차. 생각보다 이게 도로의 그 자동차 소리가 많이 들어와. 요즘 또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맞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밤에 가보는 게 가장 중요해. 왜? 내가 잘 때 편해야 되거든. 그리고 방음이 아마 이제 단열과 함께 샤시가 잘 되어 있는 곳은 그래도 소음 차단이 좀 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좋아. 근데 너무 한적하다. 너무 굉장히 고요하고 너무 안락하다. 그러면은 벌레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벌레. 바퀴벌레. 바퀴벌레, 날파리, 그리고 여름에는 모기. 개미는 괜찮아요, 솔직히. 그래도 없는 거는, 없으면 좋지. 그 말이 있더라고요. 개미가 있으면 바퀴벌레가 없다. 개미가 다 먹어버리니까. 차라리.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집이라는 게, 그래도 깨끗하고, 뭔가 이제, 안락해야 되기 때문에, 벌레도 사실상 우리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 체크하기 쉽진 않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밤에 가봐라. 밤에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다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20, 30대, 특히 20대 초반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20대 친구들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밤에 가면 실례지 않을까? 밤에 간다라고 하면 받아줄까? 그러면 일단은 저녁에 그냥 자기 혼자 가봐야지. 그냥 그 근처. 낮에 가보고, 네. 밤에 한번 이제 다시 혼자서 가보던가. 그리고 계약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20대가 직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이런 이제 고정 지출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금액들을 모을 수 있는 단계별 구간들, 그리고 집을 구할 때는 어쨌든 낮보다는 밤에 가보고, 밤에 갔을 때도 현장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수압, 화장실, 그리고 그다음에 단열 여부, 그다음에 소음공해, 빛공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볼 것이 요즘에 이제 풀옵션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잖아요. 가전제품들. 그렇죠. 사실 사회초년생들은 가전제품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세탁기도 그렇고. TV도 안 보잖아요. 그렇지. 요즘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 곳이면은 굉장히 좋겠지. 특히 에어컨이 있는 곳이 제일 좋아. 진짜 중요해요. 에어컨은 진짜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도 인버터로. 인버터로. 요즘 근데 거의 많이 있던데. 어쨌든 한번 이런 식으로 2030 집구하기 테마에서 일단 대학생들이 처음에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 같은 거를 좀 짚어본 것 같네요. 더 해주실 말씀 있나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 집구하기 시리즈를 좀 해서 이제 집을 사는 것과 그리고 이제 재테크의 개념까지도 좀 폭넓고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소재를 가지고 매번 이 주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 어떨까? 아니면 제가 한번 20대인 척하고 10대인 척하고 가볼까요, 그냥? 가보는 것도 괜찮고 인터뷰도 괜찮고. 인터뷰를 실제로 공인중개사랑 같이 인터뷰도 해보고 대학생들 데려다가. 그렇지. 좋은데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콘텐츠 저희 포텐셜 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봐주실 거죠? 조댓구알 많이 부탁드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집을 사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리브도 좋고 바이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의 이야기들을 폭넓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